11번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모든 인간에게 혜택되는 보편적 권리다. 누구나 보편적인 선별적이 아니죠.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간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정업성을 보장할 필요가 권리가 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각자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분, 지위 등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차별됨이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유엔 총회로부터 채택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권선언문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계인권신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 그런 것 없이 쭉 나와 있거든요. 권리와 자유,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 제6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 실천의 특성이 아닌 것은, 여러분 통합적 접근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전통적 접근이거든요. 전통적 접근에서는 원리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화. 그래서 개인에서는 또 어떻게 나눠지면 7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밥통, 수비자비. 개는 뭐냐면 개별화의 원칙. 밥은 원래 없어요. 의도의 의자. 의도적 감정 표현. 근데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 관여.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수비. 그 다음에 비는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비밀의 보장. 그렇게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연상법으로 하시면 돼요. 개밥통 수비자비. 그래서 개별의 원칙.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 감정 표현을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육두문자 쓰고 욕설도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 관여. 너무 상담하는 도중에 자기가 막 서로 북받쳐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정서 표현을 한다든가 막 펑펑 운다든가 그럴 때 조금 자제를 시키고, 너무 정서가 다운되어 있으면 좀 올려주고, 그렇게 조절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는 수용,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그 다음에 비밀의 보장.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개밥통 수비자비.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봅시다. 생태체계 관점을 토대로 한다. 그렇죠. 통합적 접근의 방법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핑크스하고 미나안이거든요. 4체계 모델. 그 다음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2개를 더 못해가지고 콤트가 갤러리 2개를 더 붙여서 6체계 모델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접근의 근본 원리는 인간과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번의 정답이 맞는 것 같고요. 클라이드 자기 결정 최소화한다. 아니죠. 자기 결정권을 권한을 부여해 줘야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우리 포괄적 접근을 맞죠. 우리가 개별 사업 같으면 포괄적으로 할 필요 없죠. 아주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통합적 접근에서는 아주 전체,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와 체계에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체계는 뭐냐면 이런 체계, 아까도 말했지만 4체계, 6체계도 있지만 또 그것이 미시체계, 그다음 미시체계, 거시체계, 그것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점진적 문제 해결로 온다. 통합접근은 문제 해결이 아주 목표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전통적 접근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으로 개입이다. 특정 문제 아직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클라이언트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그것을 접근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 전통적 접근에서 너무 지나치게 분화시켰어요. 뭐 파편처럼.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도 서비스 파편화 현상 초래. 클라이언트가 각 기관마다 찾아다녀야 돼. 여기는 이복지관, 저기는 상담소 막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적은 전체 한 번에 백화점 같이 백화점에서 물건도 사고 점심도 먹고 뭐 문화센터 거기 하듯이 한 나라가 통합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게끔. 그 다음에 전문화 중심의 교육 훈련은 사회복지사 분야별 있던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아예 사회복지사 직장을 옮겼거나 다른 부서에 이동했거나 그러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공통 기반에 전제하지 않는 분화 및 전문성, 공통 분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적 방법의 개념이 뭐냐. 개인, 여기 나왔네.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시키는 거죠. 이게 전통적 문제, 이게 전통적이죠. 개인, 집단, 사회가 전통적이라면 이걸 통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 효과적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그래서 정신역동, 뭐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의 본질적 개념, 활동, 기술, 과학 등에서 공통적 기반이 있음을 전제한다. 여기서 통합적 접근에서 한 분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대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목표 가업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클라이언트 잠재성을 인정하고 개발할 때 한다. 클라이언트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이 무엇이 있는 건 모르지만 그것을 개발해주고 볼 수 있게끔 해줘.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는 전통적 접근에서는 과거를 중시했지만 통합적 접근에서는 과거는 필요 없다. 현재 아니면 현재나 미래를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지식은 정신여동에서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되었다. 이게 COS 거기서 사회복지 거기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일반 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 뭐 이렇게 점점점 환경하고 같이 간다. 인간 플러스 환경.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 그렇죠. 지금 통합적은 어떤 개인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나에게 문제 있으면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죠. 클라이언트 전문성을 인정한다. 참여와 자기 결정 및 개발의 극대화 및 과정의 계속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무조건 서비스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통합적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가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가 가지고 이게 효율성 평가가 높냐, 효과성이 있냐, 그래가지고 중도에 프로그램을 바꾸다든가 뭐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 속 인간에 반응했다.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환경과 인간의 사고적이 있다. 그렇죠. 옛날에 COS 같은 것은 모든 가난은 너희 책임이라고 1차적 책임을 본인한테 돌렸지만 지금은 통합적급에서는 그 환경과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2번 개인 환경과 사고자기 정리를 통해서 환경 변화를 시도한다. 이것이 인보관이거든요. 자, 슬럼가 가가지고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그 대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합해가지고 모아서 어린이집 짓거라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변화를 시도한다. 3번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이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찾는다. 그렇죠. 개인이 문제 있으면 개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찾지만 주변 환경도 같이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4번 개인 환경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개인 역량화 강화, 잠재력 개발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5번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를 사정한다. 사회 현상을 보고서 문제를 사정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요. PIE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 분류체계인데 보면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환경은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 유형 정도를 지속시간에 대처할 수 있다. 환경적 문제가 어느 정도 지속기간이 됐냐. 인간에게는 정신적 문제가 뭐냐, 신체적 건강이 뭐냐. 이게 분류를 한 거죠.
이 환경과 개인의 뭐 신체, 정신적인 분리시키는 것이죠. 자, 통합적 접근의 등장과 배경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통적 실천 방법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정립하는 계기가 됐지만 포괄적 접근보다는 개인의 심리, 그렇죠? 프로이드 정신 연구가 가져왔죠.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전문화를 야기됐다. 막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여러 기관과 사회복지 찾아다니게 했다. 그렇죠. 뭐 여기는 청소 상담센터 갔다가 A복지관 갔다가 무슨 정신과 치료도 받다가 막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죠. 또한 전문화 중심의 교육 훈련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분야별 직장 이동, 뭐 부서 이동이나 뭐 직장 사진 떴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었으며 사회사업 전문직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어려웠다. 그동안 특정 일환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방식과 달리 환경과 체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체계를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다. 클라이언트 문제는 여러 체계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이 필요되어 있다. 이것이 통합적 접근 방법이죠.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 잠재성을 인정하고 나오네요. 잠재성. 클라이언트는 분명히 개인의 잠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잠재 개발도 역점을 두어라. 문제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게 적응하여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환경, 인간과 상호.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 참여와 자기 결정권 및 개별을 강조한다. 개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에게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관점의 발달 과정.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기에는 자선조직협회. 빠르게 조직협회는 빠르게 도시화 산업화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겪는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빈곤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았지만 나중에는 저임금, 공공건강, 뭐 문제 등이 되는 사회 정책으로 확대 분석했다. 이게 사회 문제로 봤다 이거죠. 자선조직협회는 개인과 개인의,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가족, 이웃, 공동체, 상호작용이 있었다. 인보관 운동은 지역 주민들이 계획을 참여시켰고 여자, 아이, 소수민족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했었다. 좀 차이가 있죠. 환경 개발이고 지역사회 개발이죠. 여기서는 자선조직은 개인의 개발이고 그 다음에 메리 리치먼트는 사회진단. 사회진단 이 책을 모르고서는 사회복지를 실천으로는 말할 수가 없죠. 진단이라는 책에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 공통점이 있다고 발견됐다.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통합적 관점이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이게 얼마 안 됐죠. 60년대, 70년대니까. 1980년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석사 과정도 인가했다. 통합적 방법의 전제. 첫째,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불가피하게 연결됐다. 이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사회 환경과. 그다음에 둘째, 인간과 환경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개인의 사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 체계나 자체가 변하거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조정하면서 환경에 대해 다른 체계 교체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변화. 그리고 통합접근법에서는 항상 변하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람직한 변화를 어떤 인간 체계의 대상으로 일하게 될지라도 유사한 사회복 실천 과정이 활용된다. 넷째, 일반 사회복 실천가들은 직접 서비스를 넘어 조사, 연구, 실행, 적용, 그 다음에 사회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도를 다 바꾸자는 얘기죠. 자, 통합적 접근 방법의 이론적 배경. 첫째,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것은 개인이야. 원래 일반 체계라는 것은 자연에서 나온 거거든요. 초점을 맞추어 적절하게 자신과 그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방체계. 개방체계 아시죠? 우리 인행사에서 개방체계, 폐쇄체계 다 다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힘들고 개방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했다. 개방체계. 둘째, 사회체계 이론. 일반체계 이론, 즉 개인, 집단, 조직, 활동, 지역사회 등 사회체계 확대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체계 이론은 개인과 환경에 왔다면 사회체계 이론은 뭐 개인, 집단, 조직에서 전체 사회체계를 확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시체계가 나오고 무슨 뭐 그런 게 시간체계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개인과 다양한 체계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및 의존성을 간직한다. 이것은 항상 상호 관련, 인간과 환경, 뭐 사회 구성 그런 것을 아주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자, 셋째, 생태학 이론.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교류를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통한다. 저메인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 발달을 접목하여 사회복 실천의 유용한 관점을 소개했다. 넷째, 생태체계 관점. 일반 체계 이론에서 체계의 속성에 생태학 이론을 체계 간의 공유 영역 및 적응 상호 교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 유지 기능 및 환경 속의 인간의 실천을 적용했다. 이제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거예요. 인간과 환경은 서로 공유 영역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강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가 나타났다. 무슨 뭐 핑커스가 나타나니 뭐 저메인이 나타나니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 통합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봐두세요. 자, 셋째, 통합 방법의 정의. 사회복지가 개인 집단, 여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 이것이 이제 전통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차원 체계들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개념을 제공하지 않은 통합 방법이다. 개념의 의미, 개인, 집단, 가족 치료, 집단 조직의 방법의 형태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뭐 백화점처럼 뭐 개인 치료를 받다가 집단도 오고 가족 치료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동일한 사회복지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니까 한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동시적으로 서비스한다. 이게 한 명의 클라이언트 놓고 담당자가 있고 뭐 심리치료사가 있고 막 다양하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도 그 직원이 와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클라이언트를 놓고 그렇게 복잡해졌습니다. 다차원적이고 공통된 하나의 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이게 한다 오면은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 심리치료사가 있고 무슨 뭐 미술치료가 있고 다 모여서 한 사람 놓고 계속 토의하고 논의하고 사례 관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통합적 방법론의 특징, 생태주의 관점 유지, 일반주의 실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관점은 일반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문제의 초점, 핑커스 미난, 사체계 이론,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의 초점이 개인과 체계 간의 연계, 상호작용, 개인과 체계의 양자, 기능수에게 직면하는 문제를 있다고 본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좀 그냥 눈으로 말아놓고 머릿속에는 항상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펄만과 콤튼, 갤러웨이도 사회복 실천의 문제 제기를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갤러웨이와 콤튼 이것은 육체계 모델로 했고 이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봤고 저메인과 기터면은 문제를 개인 환경 간의 스트레스 이게 문제가 개인과 환경의 스트레스를 개념 짓고 사회복 실천의 중요한 개입을 초점을 명시화했다. 다음은 이거 쭉 읽어볼게요. 사치기 모델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핑커스 미난 사치기 모델로 포괄적이요. 이거 포괄적이 나오죠. 포괄적으로 전체적이고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사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정하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인간과 거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체계를 연결하는 중이다. 이제 사체계 모델에서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엄청 잘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면 표적을 잡아라. 그 표적이 뭐냐?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십시오.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을 잡아야 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 매개체계. 변화 매개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과 조직을 말한다. 이게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뭐, 시설은 시설. 변화 매개체계. 그 다음에 이번에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사회복지사 서비스 관계될 때는 가족, 집단, 뭐, 기관, 지역사회다. 클라이언트 체계. 이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표적 체계. 표적 체계는 매개인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한마디 클라이언트, 상대, 내담자죠. 내담자. 클라이언트 체계가 동시에 표적 체계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이게 클라이언트이자 표적 체계가 돼.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 체계. 행동 체계는 변화 매개인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 이웃, 전문가들로 해당된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상자, 내담자가 왔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다 모여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사회적 통합적 접근, 단일화 모델. 이것은 그냥 있으니까 한번 대충 읽어보기로 할게요. 단일화 모델은 통합적 일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사회적인 모델, 사회학습 혹은 문제 해결 모델, 과정 모델, 증거 틀을 하여 결합한 모델이다. 뭐 여기까지만 읽게요. 그리고 시간 되면 더 이제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좀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눈으로만 외워두십시오. 13번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개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자율성 극대화시킨다, 충분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적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편적이죠. 포괄적이 못되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탈시설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민영화에 따른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와 조정 기능이 부재했다. 사례관리. 그다음에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그 가족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주 부양자의 책임이죠.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인식 증가, 서비스 비용 억제, 기존 서비스의 단편적, 이제 COS에서 그렇게 돼 있었죠.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 보호 필요성과 재가복지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았다. 사례관리 주요 특징은 직접적 실천과 간접 실천이 있고 개별 서비스, 지역사회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관리 한 사람을 놓고 보고서 한 사람 클라이언트를 보고 직접적, 간접적,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개별 서비스 막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 밖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웃리치라고 하죠. 아웃리치. 기관 밖에서 그 자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다.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봤다면 옛날에는 COS 같은 것은 뭐 원조였다면 지금은 심리, 정신, 신체 다 포함된 게죠. 의료 그까지 다. 그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됐다. 당초 상담할 때 목표 계획이 뭐였는가, 그다음에 비용 효과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효율성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를 말하는 거고,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내가 몇 번 했고 몇 번 했다 수치화된 것을 제고한다. 거기서 얼마나 도달했는가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목적, 지속적. 여기서 지속적이란 말 한두 번에 끝난 거예요. 이거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오죠. 연속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클라이언트 욕구 변화에 대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통합관리 서비스하고 똑같죠. 사례관리 하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가버리면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맞춤 서비스도 주고, 도시락 뭐 점심이 없다면 점심도 줘가면서 점심 플러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도 많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규정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불필요한 중복 방지 제공. 그 COS 같은 것은 COS 탄생의 배경은 뭐냐면 중복과 누락 방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서비스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의뢰를 했으면 의뢰했지, 중복은 뭐 여기 이쪽 기관 저쪽 기관에서 막 같이 서비스 중복이 되지 않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혼란스럽고 또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생활 기술 증진, 그렇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생활 기술도 느껴지고 자기 자신도 반성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잠재 능력 및 개발의 활동 극대화. 요즘은 아까 말했지만 사례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적 서비스에서 또 근본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 잠재 개발이죠. 그 다음에 환경체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가족 및 1차 집단의 보호 능력을 확대한다. 우리 치매 노인 같은 것에서 우리는 주 보호자도 주 부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양사나 그런 사람들이 1차 집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1차적 보호 차원과 보호의 공적 체계들을 통합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사례관리 원칙, 개별화. 우리 개별화 누누이 말했죠. 서비스, 왜 클라이언트 개개인에게 주는 서비스죠. 그래,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개인과 그 갖고 있는 욕구를 적절하게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의 포괄성, 단편적에서 되진 않되죠. 전체적인 걸 보죠. 전체적인 거. 클라이언트 다양한 욕구가 모든 분야에 걸쳐 충족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자율성 극대화.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바우처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선택해 다니잖아요.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보여야 한다. 이게 같은 얘기죠. 자기 선택할 자유를 최대화시키면 내가 A라는 복지관에 가면은 거기서 바우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기 싫다고 하면 비복지관 하면 되고, 자기 결정권이 낚이는 거죠. 서비스 지속성, 이거 항상 나오죠. 연속성. 클라이언트 요건을 점검하여 이례적 단편적 서비스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그거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성, 복잡하고 분리된 서비스를 전달 체계, 우리 전달 체계죠. 그래서 뭐 전달 체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계, 뭐 4체계, 5체계 이렇게 있듯이 서로 분류되어 있냐고 통합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서비스 접근성,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 자기가 되는 심리적 조건이나 물리적, 뭐 교통편이랄지 혹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경제적 뭐 이용료가 많다든가 그러면 좀 절감해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급자 증명서 오면 30%가 할인되죠. 서비스 체계성, 서비스 간 중복을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지원 등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자, 서비스 관리 한번 볼까요? 사례 관리 딱 나왔네 이게.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한 후 적절한 서비스나 기회, 급여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전달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검, 평가. 잘 하고 있나 중간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효율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 그런 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왼쪽으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공식적, 뭐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해서 환경적 개입, 이게 직간접, 환경적.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옹호를 제공하고 적절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클라이언트 기능화, 복지를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과 활동 네트워크를 조정, 유지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능 회복 및 증지를 초래할 수 있도록 개인과 주변 환경에 변화하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개입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지금 최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담자가 방문해갖고 있으면 속이 상담을 해요. 상담하고 나서 이 사람을 적격 판정을 이어요. 이 사람이 우리 복지관에서 대상자로서 합당하냐, 부합하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이제 구분하죠. 그 다음에 구분하고 나서 이제 담당이 정해지고, 부서가 정해지면 사정평가를 하죠. 사정평가. 그래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나면 계약서를, 동의계약서를 쓰죠. 여기서, 직접적 서비스가 가기도 하고, 직간접 서비스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항상 해갖고 상담을 하고, 나머지 서비스 평가를 해. 점검하고 평가. 그 다음에 종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니터링 상담해가지고, 이 모니터링, 이거 중간평가라고 하죠. 형성평가라고 그러죠. 이 평가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재사정을 해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왔는가, 없었는가, 그걸 재사정을 하죠. 이제 그게 끝나고, 그거까지 만족하다면 종결. 스스로 종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구분했는데 일반형으로 갈 것인지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재사정을 했을 때 여기 서비스 평가를 해가지고 재사정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대상자가 한 번에 2차 또 올 때는 통합적 관리를 할 6개월 이내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일반형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정 계약을 해. 우리 여기 있죠. 여기 판정서 판정 의뢰 판정 우리 기관에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안 맞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서비스도 의뢰하고 대상자에 의해서 이미 종결하기도 하고 돈이 싫다 하면 또 못 나오는 거고. 자, 서비스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욕구 영역 이 양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인 게 아닌데 지금 쓰고 있는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영역은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술, 알코올, 자살 완화, 이것을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변화 목적, 클라이언트의 심리치료를 해주겠다. CT에 클라이언트의 관심, 주말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주 1회 심리치료를 하겠다. 클라이언트가 치료할 때까지 꾸준히 연속적 지정서 그 말이 항상 또 나오죠. 여기서 심리치료를 해서 월 1회 이상 교통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지원이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주말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말 1회 이상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한다. 멘토링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는 그 나름대로 뭐 기간이 성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자원 탐색 연결 활동 심리치료실에서 한다. 자원 탐색 및 연결 활동 후원자를 연결해 주겠다. 그다음 자원 탐색 및 연결 활동을 멘토링 자원부사를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석이 아니고 기간에 맞게끔 또 정리했기 때문에 이대로 참고사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관리. 이것은 사례관리 이 양식은 아마 공식적인 양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한 후 적절한 서비스나 기회, 급여를 확인한다. 뭐 수급자냐 아니냐 그런 거. 그 다음에 포괄적 서비스. 또 나오네. 포괄적 또 나오네.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전달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계속 나오죠. 점검, 평가, 점검, 평가. 즉 당사자 욕구와 복지 자원 두 가지다. 1. 클라이언트 기능화와 복지를 공식적 비공식 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조정 및 조정 유지하는 활동이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뭐 공식이어서는 뭐 지자체랄지 그런 걸 비공식하고 교회라 뭐 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직간접 개입을 통해 개인의 환경과 변화를 모색한다. 뭐 비공식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도 맡고 그래서 환경도 변화시켜주고 뭐 개인도 변화를 모색한다. 개인의 기능 회복 및 증진할 수 있도록 개인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또 나오네.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개입한다. 어디 한 사람만 딱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클라이언트 놓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접근하는 거죠. 각종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옹호하고 서비스 전달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이걸 꼭 들어가는 거예요.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 다음에 사례관리는 1970년에 등장해가지고 1980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이게 지금 사례회장이 정식적인 공식적인 양식이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경제사고도 쭉 나오네. 월세가 얼마나 하고 정부가 돈이 얼마나 나오고 수급비는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 가족 형태 이게 이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또 다른 양식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사회복사의 옹호 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한다. 무국적 아동의 교육 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3번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한다. 철거민들의 자치회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을 제공한다. 3번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직접 대표로 나서면 안 되죠. 우리는 중재자고 교육자고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가면 안 되죠. 사회복지사는 뭐 옹호자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 기본 원리.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옹호란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옹호 그러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두둔하고 편들게 한다. 그 다음에 두둔, 변호, 뭐 보호. 변호사 어찌 보면 옹호자라고 볼 수 있죠.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옹호 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옹호 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옹호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옹호 유형의 뭐냐? 개인 옹호. 옹호로 필요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옹호.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옹호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가족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옹호다. 대표는 아니죠.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집단 옹호. 희생자 집단과 같이 집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호한다. 뭐 편들어준다. 뭐 두둔해준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대표 같은 거 나가서는 안 되죠.
지역사회 옹호, 소외된 혹은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자조 모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옹호, 입법, 행정, 사법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정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체제 변화적 옹호, 근본적이고 제도상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이다. 옹호의 기술, 설득, 대변, 주민들의 불편이나 고충 처리, 행정기관 등의 처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상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이의신청 같은 거, 표적 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것을 포함한다. 여러 진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옹호란 말은 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대변해 주거나 뭐 이야기를 해주거나 두둔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막 그런 거죠. 여기서 사진 하나 볼게요. 공익 옹호 활동가는 어떤 일 하나냐. 공익 활동가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지역에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거두는 사람이다. 옹호는 게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15번 연집에서 피해야 할 질문의 기술이 아닌 것은 개방형 질문, 모호한 질문, 유도 질문, 왜라는 질문, 복합 질문. 상식적이니까 이것은 15번에 1번. 다음 모호한 질문이 있어요. 흔히 이런 말 많이 듣죠. 복지관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애매모호하게. 그럼 대개 보면 이건 이쪽 부분 말이죠. 특별한 일 없습니다. 이게 또 무난하고, 대신 이것도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실래요? 라든가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든가. 자, 그러면 땡땡시 땡땡시 무슨 일 있어요? 복지관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최근 분기 영업별 이익을 말해드립니다. 어떤 거 말씀이시죠? 가장 좋은 것은 이건데, 이것은 역곡은 당할 수 있다 하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모르고 있어? 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든가 이쪽 순서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복합 질문. 복합 질문 오류입니다. 복합 질문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 답변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인데, 예를 들면 그죠? 반박받으려고 그러죠. 이제부터는 도둑질 안 할 거지? 네. 그럼 너 도둑질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역공칠 수 있는 질문이죠. 같은 질문에 B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도둑질 안 할 거지? 아니요?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네요 대답이든 아니요 대답하든 특정한 사실을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두 개에서 명제를 포함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게 별로 안 좋죠, 이건. 근데 이렇게 물어본 사람 안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넌 학교 안 갈 거지? 뭐 오늘 근무 안 할 거지? 뭐, 예 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고. 그냥 그럴 때는 침묵을 하십시오. 못 들은 척하고. 자,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말하면 선수령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화장품의 브랜드를 정하는 어떤 요소를 체크하시나요? 딱 개방형 질문하면 뭐 이상형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운동화 구매 결정에 어떤 요소가 미치는 거 있나요? 이렇게 서술형. 예, 아니요가 아니 반대로. 그러나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많은 것을 말하게 한다. 서술형. 말 많이 하게 한다.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긴장을 묻기에 적합한 질문이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폐쇄형 질문을 자칫 잘못하면 따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구매하는데 브랜드가 중요한 기준이 되시나요? 예, 아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 요소에 재력이 포함되나요? 돈 많은 사람 괜찮나요? 그러면 네, 당연히. 뭐 입사하려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에 출퇴근식을 고려하는 편인가요? 예. 개인적으로 폐쇄형 질문이 반복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위협적인 느낌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지도 아닌 사람은 답변이 나올 경우에 대화의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될 수 있다. 폐쇄형 질문은 치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자, 직접적 질문, 유도형 질문. 직접형 의문 질문을 원하고자 하는 답을 들을 수 있대. 내가 이제 대답을 갖고 답을 유도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죠. 직접형 질문의 단점은 상대방이 압박감을 줄 수 있다. 검은색보다는 아무래도 파란색이 좀 무난하겠죠? 파란색은 내가 마음에 갖고 있어.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는 시간보다는 복습하기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이미
질문자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점은 너무 큰 단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간접형 질문. 하고 싶은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형 질문은 꼭 의문문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질문의 유형은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간접적 질문에 속하는 예시를 봅시다. 직접적, 직관적으로 하지 말아야겠죠. 역시 금요일은 치맥이 딱이죠. 품격 있는 분에게 와인이 더 맞으시겠죠. 그렇죠. 제가 아주 부드럽죠. 식사의 마무리는 달콤한 디저트가 빠질 수 없겠죠. 부드럽죠. 편하고. 자, 사회복 시절에서 피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질문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무엇을 대답할지 모르는 거죠. 사회복사는 때때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한다든가 한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다른 질문.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의 질문이 답변이 끝나게 해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바로 또 질문해 버린 거. 이거 아주 피곤합니다. 이런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곤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 무질서에 빠질 수도 있겠죠. 특정한 생각을 요도 질문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사회복사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자, 왜? 질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왜라는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반감을 주거나 불쾌함을 줬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 마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왜 그날 학교 가지 않았나요? 왜 안 갔어요? 뭐 그렇게 따진 것 같잖아요, 진짜. 예. 라는 질문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복사가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들릴 수 있다. 그날 왜 안 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또한 추궁하거나 다그치는 느낌으로 재촉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 순간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대답한다. 아, 잘 몰라요. 뭐 그런 식으로. 특히 애들 그렇죠. 16번.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 맡는 것은 이 문제는 13번 문제 해설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번. 개인 목표 순위 합의. 순위 이것은 별로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위는 목표나 그쪽에서 관련된 것 같은데 접수 단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조사. 그렇죠. 접수 단계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역 생태도 같은 거 뭐가 있고 그 사람의 강점, 관점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죠.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해야 한다. 접수 단계에서 이 사람이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지 않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 이것은 판정 회의 때 나오는 거죠. 접수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일단은 이 순서대로 모든 게 사례관리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초기 과정,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개입 단계, 평가와 종결. 이 부분을 상세하게 넣어서 제시되고 있냐면 13번 해설 보면 거기에 뭐 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기 단계, 접수 단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인테이크 단계죠.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가 그 내담자의 문제 욕구를 확인하고 그 우리 기관에 우리 복지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접수 과정은 구체적 활동을 이렇게 어떻게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문제 욕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는 먼저 목적을 우리가 무엇을 원정할 수 있고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원정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말이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셋째, 클라이언트 욕구가 기관의 자원 정책과 부합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가끔 갖다가 이런 내담도 있어요. 자기 자녀를 장애인인데 생활시설에 입소시켜 달라고. 근데 그것은 우리 복지관하고 맞지 않죠. 그런다 보면은 뭐 다른 부서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을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활동에 기초해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접수시켜 정기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관시키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정 단계. 자료 수집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기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료를 폐기처분은 안 돼요. 그 폐기처분하는 것은 기간 연도가 있어요. 5년, 10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은 원조 과정 전체를 통해 계속 활동되지만 특히 이 과정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조 과정이 무엇인가를. 예.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사정보다 앞서 있다. 그건 아니죠. 같이 이루어지죠. 사정하면서 자료 수집도 하는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거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사정 단계.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정보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실제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 문제는 뭔지, 기분이 어찌 생각,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가정 확인서 같은 서류다. 부부 이런 거, 사회복지 관찰, 심리검사 했는지 안 했는지,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 우리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말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이 더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리를 떤다든가, 튀게 행동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언어적 행동이 많거든요. 사회복지 그걸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친척, 친구, 선생님 등에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보하는 수집. 그렇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또 몰라서 못 올 수가 있으니까 미처 놓쳤던 것을 다 정보 수집해야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인적인 경험. 그냥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대강 아웃라인이 나오죠. 자, 사정. 자료 수집이 끝나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사정을 한다. 사정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 안 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뭔지고, 해결 방법은 뭐고, 해결 안 되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걸 투입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전통적 사회사업에서는 진단, 프로이드 정신 역동 이론을 갖다가 진단이라고 그걸 사용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순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프로이드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여 개인, 가족, 집단의 질병이나 엮이는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라는 것은 순전히 병리적으로 보는 것이죠.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엮이는적, 그 욕구에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를 초점이 맞춘다. 그러나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는 무엇이 잘못된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동기, 장점, 능력을 모두 보기 때문에 진단이란 말보다는 사정이란 말을 사용한다. 계획 단계.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와 공동 협의에 의하여 다뤄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분명히 문제를 뭐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주 3회 상담을 해야 한다. 시간은 언제다. 어쨌다. 그 상담 시간은 40분이 넘으시죠.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로부터 목적 옮겨가기 위해서 계획된 중재 방법은 제공하는 과정이다. 계획 과정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다룰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 계획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며 특히 중재 계획을 세울 때는 4가지 그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에 온다, 그 다음에 그 상담 기술을 어떻게 한다, 사회복지 가치의 윤리와 클라이언트 윤리 그 뭐고 또 기관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 과정은 목표 설정과 계약으로 나눠진다. 목표 설정, 문제가 해결된 상태,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목표는 확실하게 정확히 말하자면 수치와 계량화돼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고 한 달에 몇 번 상담해야 되고 프로그램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수치화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그렇지 않고 돈이 뭐 할 것이다. 상담을 실시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투입할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는 평가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주 3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딱딱 나와야 이 평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동기부여했는데 영어 공부 시키더라도 동기부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영어 하나씩 집어넣는 게 맞죠. 둘째, 목표는 명시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않고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너에게는
아파트를 사주겠다. 그건 실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는 지식과 기술, 뭐 상담 기술, 여러 가지 기술 있잖아요. 상담 기술, 뭐 그다음 지식은 상용해야 한다. 같이 이용해야 한다. 그다음 사회복지는 가치와 윤리를 크게 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를 내야 한다. 이것도 있지만 반대로 뭐 무슨 뭐 저하시키겠다. 무슨 문제 행동을 저하시키겠다. 다운시키겠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기관과의 진행이 일치한다. 계약 단계. 계약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 이해한 내용을 본질에 간결하게 재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부동산 계약서도 그렇잖아요. 뭐 월세는 얼마, 보증금 얼마, 관리비는 얼마를 다 계약서를 쓸 때 재검토하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계획 당사자 및 관련 주요 임무들은 역할 문제, 리스트와 목표의 우선순위는 계약 단계에서 쓰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한다. 최종 목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과업, 책임, 개입 방법과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개입 단계. 이 과정은 계획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활동,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명백한 목표를 설치함에 있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기술, 지식, 접촉에 도전에 직면한다. 이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직접적 중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간접적 중재가 나눠진다. 개인 목표는 문제 해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사회복지사 개입을 수행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염두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도 맞춰줘야 되고, 개별화 원칙도 맞춰줘야 합니다. 발달 적합의 원칙. 계획 전체 방향으로 클라이언트 체계의 발달적 단계에 적합한 것이 한다. 상호 우전성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활동의 일부는 클라이언트 활동에 달려있다. 클라이언트 활동과 클라이언트 변화 능력 고려한 후 개입이 출발해야 한다. 개입이 출발한다. 서비스 조정 원칙. 자, 사회복지 과업 숙제라고 봐야죠. 컴퓨터가 결례의 이런 사회복지 역할의 중개자, 조력자, 교사, 중개자들 있고 조력자 알겠지만 중재자, 중재자 갈등이 있으면 서로 화해시키는 거. 그다음 중개자는 이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거.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이제 부동산 중재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변인 클라이언트 입에서 편들어주기 그런 거 5가지로 분류했다. 중개자 나왔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지원해주는 연결해주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지식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력자, 클라이언트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필요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거다. 조력자 도와주는 거죠. 교사, 클라이언트 대신해서 클라이언트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로서 논쟁, 타협, 투쟁인데 취행이라고 했네요. 투쟁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입 기술,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심리적 내적 측면의 욕구나 문제 등을 초점에 맞추고 내적 측면 욕구, 심리 내적 중재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생활에서 필요한 대책 능력을 형성시키는 목적이 있다. 내공을 쌓아라 이거죠. 문제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감정, 주관적 사실, 사고와 행동만 초점을 두어 장애가 되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인간과의 외관을 수정해줘야 한다. 태도와 생각, 사고 그런 걸 다 개입하는 거죠. 간접적 개입.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대신해서 클라이언트 이익을 대변해주거나 역할의 논쟁, 투쟁, 합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이익을 보호해주고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준다. 내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딴 데서 손해보고 있거나 사기당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가서 이익을 보호해주고 권리 정치해줘야죠. 그런 데도 좀 있긴 있어요. 우리는 여직원이 보험회사하고 문정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가 나서서 보험을 해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간접 개입은 표적 체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취하는 사회복지 활동이다.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필요하다고 믿을 때만이 행동을 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표적 체계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요구나 사회복지사의 저항적인 잠재적 자원을 발견하여 증거 제공, 홍보, 조사, 시위운동, 합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행동,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옹호되고 대변되고 조력적 역할도 하지만 항상 합법적인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개발도 마찬가지고. 자, 가장 중요한 정결과 평가와 정결 단계. 정결은 계획 활동 전반기에 걸쳐 평가를 한다. 사회복지의 전 과정을, 사회복 실천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결정하며 동시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종결. 그렇게 해서 종결보다 평가. 그 프로 잘 됐냐 안 됐느냐. 평가는 개입 전 단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지만 개입이 끝날 때까지 매우 중요하다. 종결 단계에서 평가는 일어나도록 기대했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다. 종결. 개입 목적에 대해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느냐. 서비스 시간 내 완료 제공 여부. 사회복지 기간의 투자 여부. 이득 체감에 대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합의 여부. 클라이언트 의존성. 이렇게 있고요. 그럼 종결은 몇 가지 있거든요. 종결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기상조의 클라이언트 종결.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하라. 클라이언트 약속 시간 나타나지 않거나 여러가지 일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때 종결한다. 이게 뭐냐면 이사를 갔거나 또 자기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노출되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또 더 이상 기간에 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클라이언트가 또 안 나타나든가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거짓말한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종결해야 됩니다.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만 제공되는 계획적 종결이 있는데 그 학기 중에 제공하는 학교 프로그램 서비스 이게 이제 계약직이죠. 계약 같은 거죠. 학교 프로그램 서비스랄지 먼저부터 언제까지 한다. 방학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에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실습 기간에만 하는 실습생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방학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무슨 병원 입원 기간만 있을 것이고 실습 기간만 한다는 그런 거 내용.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맞는 계획적 종결. 초기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개입 시간을 이건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미리 제한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6개월까지만 하겠다. 7개월까지 하겠다. 1년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다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계획의 종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만남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이득 체감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만족을 욕구에 충족되어 있다 했을 때, 즉 회기로부터 이득이 점차 줄어든 것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기한테 이익이 됐거나 손해봤거나 그럴 때는 종결한다는 얘기죠. 점차 줄어든 것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그만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이동에 대한 부서가 바뀐다든가 기간을 옮긴다든가 해서 종결된 거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이동에 의한 종결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모두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언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상담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떠남으로 해서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의 정서를 극복해내도록 온조하고 다른 사회복지 의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부서로 이동하거나 그렇다. 같은 기간 내에서 이동하는 건 괜찮았지만 사직하고 다른 복지관을 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인수인계를 다 해줘야 되죠. 자, 평가는 게 뭐냐?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효과성은 아까 어떻게 했냐?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 잡을 때는 절대로 계량적 일주일에 몇 번 상담을 하겠다 어떻게 시간 냈다 그런 거 수치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효율성 평가라는 것은 비용 대비 100원을 투자했고 얼마큼 시간을 얼마 투자했느냐 그런 거거든요. 프로포 했을 때는 이게 꼭 나와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를 말하고 효율성은 투입된 비용
비용 대 노력. 그렇죠. 이게 그 계산법이 있어요. 얼마의 시간과 노력, 그것을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대 성과 간의 비율을 말한다. 평가는 평가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나누는데, 총괄평가, 전체 평가라고 그러죠. 전반적인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형성평가, 이건 이제 중간평가라고 하죠. 계획의 과정을 보는 것이다. 사회복 시설에서 총괄평가도 중요하지만 형성평가도 중요하다. 사회복 실제로 목적 달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 평가가 잘 돼야만이 총괄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과정평가에서, 이게 형성평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그래서 이것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나가면 지속 나가게끔 하는 것이 형성평가죠. 17번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을 경청한다. 표정, 눈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다. 이거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가벼운 대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질문한다. 침묵을 허용해야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의 기술에는 4가지가 있거든요. 지지 제공, 경청 기술, 질문 기술, 내용 확인 기술. 이 앞에 나왔지만 또 나오죠. 이 사회복지는 나온 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비슷비슷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지지 제공이라는 게 뭐냐? 면접 시에는 2가지 의무가 있다. 사정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지지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 지지가 있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인가 하도록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정서 지지가 있죠. 개밥통 수비자비, 그런 식으로 비심판적 그런 식으로 의도적인 정서적 지원 그런 그 다음에 경청기술. 사회복지실의 경청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클라이언트 말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도 해야 된다. 비관찰, 관찰을 지랄지 그런 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집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의사표현에 내재된 의미와 내용을 배우고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막 악을 쓰고, 어쩔 때는 굉장히 침울해 있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린다. 그런 거. 그런 게 많습니다. 적극적 경청, 치료적 경청 반응 3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의 염려와 느낌을 정확히 듣고 있다는 것을 클라이언트 알게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말하면 어머나 그래요. 거기에 끄덕끄덕끄덕 장에서 추임새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을 보낸다. 무조건 수용 그런 거. 그 다음에 질문 기술 또 나오네.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클라이언트 의사소통을 격려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생각이라는 느낌을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질문 기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개인적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자기 경험에서 자기 경험, 자기 전문적인 것을 자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대화를 나누면 다 나오죠. 클라이언트 상호작용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한다. 개방적 질문. 이것은 서술형이라겠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 초기 면접 등에서 개방적 질문을 많이 한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끝이잖아요. 오늘 점심 때 뭘 드셨습니까? 불고기 100번 먹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할 때서 활용한다.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초점을 두고 싶어하는 관심사나 이수.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뭔가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 같은 연예인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스스롭게 정의하에 답할 수 있게 한다. 폐쇄형 질문. 클라이언트 답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자기가 선택할 그 예, 노만 하면 돼요.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둔다. 대답할 수 있는 범위는 예, 아니요. 이름, 주소, 성명, 연령. 주민선택할 때서 그렇게 많이 했죠. 성함이 뭐죠?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질문. 클라이언트가 초점을 두고 싶어하는 관심사나 이유. 스스로 적극적으로 답을 수 있게 한다. 질문의 기술.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질문. 지나치게 예, 아니요, 많이 요구하는 질문.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질문.
이중적 또는 다중적 질문한다. 복합적 질문이라고 하죠. 지나치게 왜라는 질문, 이중 구속 메시지 등. 이거 있죠, 이거. 이것은 참 우리 부모들이 많이 썼죠. 뭐라고 했으면, 분명히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헷갈리죠. 그런 것을 아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어린 나는 그것을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중 메시지라고, 이중 구속이라는 이중 메시지 질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내용 확인 기술. 사회복사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 해온 내용과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추적이라고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반영하거나 요약해서 순간의 탐색을 의도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기술이다. 뭐 요약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면서 창조적인 경청을 결합하는 것. 그 부연 설명.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이 긍정적이나 새로운 단어를 또 바꾸어서 재진술을 한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아, 이것은 이렇게 됐나. 재진술. 말을 바꾸고 가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명료화. 아주 중요하죠. 클라이언트가 더 명확히 말하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에 사회복사가 이해성을 증명한다. 아, 그게 그렇게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자, 설명했습니다. 내용 기술, 목적. 클라이언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한다. 클라이언트는 흔히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가 맞아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요약해준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겠지만 일단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피드백 주고받기, 확인적 목적, 클라이언트에게 목표를 향하여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교정적 목적, 뭐가 잘못됐을 때, 클라이언트가 옆길로 빗나간다면 과정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때, 동기부여적 목적, 적절하고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결과에 지적할 때,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때. 자, 생태도 예시 한번 볼게요. 생태도라는 것은 자, 이것만 보면 이건 가계도거든요. 이렇게 가계도가 해당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해서 뭐 루스 친구가 누가 있고 리차드는 누구 있고 이렇게 그 회사는 무슨 회사가 있고 음식집은 뭐가 있고 주변의 사회 환경을 다 적는 거죠. 이게 생태죠. 그래야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사람의 강점 장점이 뭐고 자원이 뭔가를 다 파악할 수 있죠. 자, 생활력 도표. 우리 그 가계도나 생태도 같은 거 그린 거이나 뭐 도표 같은 거 많이 그리지만은 생활력은 표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연대순을 기록한다. 이 클라이언트 한번 볼까요? 이 클라이언트 1960년도에 25살이었네요. 25살. 그리고 전남 강주. 25살 때 60년대 결혼해 가지고 양가의 반대가 심해서 결혼식도 못했다. 그랬는데 1962년에 27살 때 이 클라이언트가 그 다음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정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걱정했고 몸이 약하다. 그리고 1962년에 이 사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나이 때가 30살이었네요. 30살이었는데 사고 당했네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사고로 당해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게 사건 연대수로 쭉 나야 되는 거죠. 이게 보기 좋죠. 네. 18번 사정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생태도, 개인과 가족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체제 확인. 맞습니다. 생활력 도표는 개인의 과거 주요한 생애 사건, 연대별로 정리하는 거죠. 표로. 그 다음에 DSM-V 체계.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멀는데 정신장애 증상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정신장애의 증상이 DSM-V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시오그램은 집단 성원의 상호작용 및 하위전 형성 여부. PIP 분류 체계는 주변인과 접촉 빈도, 사회적 지지의 강도 이용. 아, 이건 사회적 분류 체계는 맞는데 이것은 주변인 접촉 빈도, 얼마나 접촉 빈도가 많았냐, 사회적 지지의 강도 유형이 어떤 거 있냐. 이것은 사회적 관계망이거든요. 그래서 1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태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지금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게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보고 있고 하다 보면 또 좀 이해가 되고 또 암기가 되고 막 그러죠. 자, 1970년에 하트만에게 개발된 것이다.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그 가족을 둘러싼 사회체계와 상호작용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진 도구다. 생태도 보시죠. 그러니까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또는 가족의 삶 공간에서 존재하는 생태 체계를 개인과 가족, 그들 체계와 관계에 있는 가족을 둘러싼 자원, 에너지 유입, 유출,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 표시하는 것을 표시한다. 개인이나 가족에게 유용한 에너지 자원이나 환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근데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본인에게서는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분류할 수가 있죠. 표시가 되죠. 환경 속에 인간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항상 이건 꼭 강조돼요. 환경 속의 인간.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관점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연속 생태지도, 개입 초기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확인하는 도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생태지도라고 한다. 생태들을 그린 후 사회복사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적응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찾고 조정돼야 할 갈등 요소 같은 거, 연결, 동원돼야 할 자원들을 해내야 된다. 자원 찾아내야 한다. 근데 그 말이죠. 자, 생태도 기능을 봅시다. 가족생활, 가족의 집단체제, 조직, 다른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 생태학적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다. 결혼 및 가족 상대의 입양, 이따 관련 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도 더 활용된다. 생태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정보를 편하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사회력과 사례관리 기록에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생태도 같은 것은 상담을 찍으면 꼭 밑에 들어가죠. 가게도 마찬가지고. 생태들은 클라이언트와 실천자 모두에게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해 통찰력 한 방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도록 주며 건설적인 변화를 잘 모색할 수 있다. 생태들은 특정 시간 동안 중요하게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한 스냅사진 역할을 한다. 다 보이죠. 자, 생태도 예시를 볼게요. 잠깐 말하기 전에 17번에서 이 문구가 들어갔었죠. 우리 CO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무슨 뭐 누락 방지, 중복 방지 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실수했네요. 제가 중복으로 보냈습니다. 17번에도 이거 18번 있으니까 한번 이게 생태도 예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크에 관련된 사회적인 친구는 누가 있고, 리차드는 뭐 있고, 그 다음에 메트로 운송회사에서 14년간 버스 기사로 재직 중에 있었고, 음식 모시고 사회적 기능, 이 사람 사회적 기능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사람 일단 운전을 잘하네. 운전 잘하고 웨이트레스로 그거기 때문에 서빙도 잘할 것 같고, 성 제임스 교육에 다니지만 그렇게 썩 다니질 않네요. 밥의 부모는 은퇴 후 플로리다로 이주. 밥은 이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부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네요. 친구들, 밥과 마이크는 친구들이 있으나 현재 너무 바빠 못 만나고 있다. 이 사람 친구가 참 관계가 좋네. 근데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있다. 그 말이죠. 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메리 마이크 누나, 낮 시간 동안 루스의 예린의 1차 보호자 제공자다. 루스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구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표시 같은 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서 조금 나중에 공부는 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도 같은 건 뭐 표시 같은 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생활력 도표에 아까 제가 그 문제 풀 때 했죠. 생활력 연대변 사건 순으로 해서 연대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클라이언트 1960년도에 결혼을 했네요. 결혼해가지고 양가 부모가 심하게 결혼식을 반대해서 올리지 못했다. 클라이언트는 이게 이 내담자가 25살 결혼하고 27살 때 아이를 낳네요. 아이를 낳는데 애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에 항상 걱정했다. 그리고 1962년 아이가 태어날 때 남편이 30살인데 그때 건설 사고로 남편가 사고로 당해가지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 Person Environment 약자로 PIE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속의 인간의 사회복지 활동은
개인과 주변 환경에 타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개인과 자신의 능력을 확대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도움을 준다. 사회 및 환경에 관련 정책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정책까지도 다 접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PID 책의 차원에 보면 사회적 기능도 향상시키고 건강 상태, 정신, 신체도 건강시키고 환경도 같이 연결한다. 그래서 PI, 환경성 인간을 갖다 분류 체계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 사회적 기능, 즉이 말해서 여기 되죠. 환경 맥락, 사회적 기능을 봤을 때 환경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신체 건강 문제 등을 간결하게 모색한 분류 체계다. 이런 식으로 분류. 자, 아까 제가 말한 DSM인데, 이건 뭐, 부위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DS는 정신장애인 진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불안장애, 뭐, 강박장애, 외상 스트레스, 우울장애. 이게 전부 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성격장애, 뭐 이런 거, 성기능장애, 파괴적 충동, 통제, 품행장애. DSM이라는 것이 정신장애에 관한 진단 용어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시오그램. 소시오그램은 이제 또 학생들한테 많이 쓰죠. 사회 집단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도표. 미국 모레네가 이거 만든 것으로서 집단 구성원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바탕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선택, 좋다, 나쁘다, 무관심따위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거든요. 이제 여자친구는 좋고, 뭐 이렇게 남자친구 이렇게 맺어 있는 친구 관계 이런 식으로. 그러나 친구 B 남과 친구 D 여는 둘이 친한데 클라이언트는 모르는 사이네요. 그다음에 남자친구 친구 C가 친하고 이런 소시오그램은 서로 간의 관계 형성 같은 것을 많이 보는 것이죠. 19번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 참여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참여가 있어야만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자료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폐기 연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쩔지 모르니까 이 자료를 항상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와 요구 강점, 자원을 모두 포함시킨다. 가정 방면으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답은 19번 3인데요. 이 관찰 자료 수집에 관련된 것은 여기 16번 이 자료에 보면 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족의 보호부담 증가. 이거는 만약에 한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면 그 집안은 아주 힘듭니다. 특히 주부양자는 아주 개인 사생활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얘기에 있습니다. 장기보호에서 단기 개입으로 중심 전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 자체가 지속성이고 연속성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단기 개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이라는 것은 뭐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이죠. 그 가족, 개인, 집단 뭐 그런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합적 앞에도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18세기의 그 지역사회 COS 지역사회 보호는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가 단순하고 단편적이었지만 지금은 최근 들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는 바람에 클라이언트 욕구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를 전환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탈시설화가 지금 붐이거든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